알겠습니다. 이제 19페이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공급 정책이 나오죠. 이 편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사업 주체가 일반인한테 공급한다. 즉 사업객 승인 받는 대상하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는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 중에서 공공택지는 전부 다 분양가 제한받습니다. 공적인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 오신 공동주택 건설용지. 또 두 번째 보시면은 민간택지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용 대상 지역으로서 지정한 지역만 분양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 대상 지역의 후보자 보니까 옆에 있죠. 일단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증가되는 장소 중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요 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요 밑에 셋 중에 하나에 걸릴 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옆에 지정과 해제 절차 있죠.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또는 투기과열지구 다 같은 식의 방식인데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난 다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를 한다. 그 다음에 시군구청한테 송부를 해주면은 시군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사업주체들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고하게 한다라는 요 절차 또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도지사 지정할 때 국토장관 협의한다. 그 말고는요, 몽땅 똑같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해제편 보이죠? 해제 요청이 되었다. 할 때 40일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다시 왼편에 오시면은 그 적용 대상 지역에 예외 있죠. 위에 있는 요 1, 2번 공공택지 또는 지정한 민간택지를 할지라도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 분양가 제한이 없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의결을 거친 외다 유치를 위한 목적, 외국인 아파트다 보면 됩니다. 또 관광특구, 부산 해운대 등이 있죠. 50층 이상이거나 또는요 150m 이상인 공동주택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다. 또 보시면은요.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시행하는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또 공공재개발, 핵심지구 재생사업 등일 때 보시면 추가적인 요건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럴 때 분양가 제한이 없습니다. 자, 분양가의 구성도 중요하죠. 땅값, 택지비와 건축비다. 건축비는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재 구입 비용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토장관이 연초에 고시한 기본은 건축비가 있다. 이 범위 안에서 또 시도지사, 시군구청별로 따로 산정해서 고시하면 바로 시군구청별 산정한 기본은 건축비가 그 지역의 건축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정작 택지비가 큰 차이 나죠. 서울 시내 안에서는요, 한 평당 2억 3억짜리 땅이 참 많습니다. 4억도 있고요, 7억도 있습니다. 한 평당. 근데 지방 가시면 한 평당 50만원, 40만원도 참 많습니다. 자, 공공택지일 때는요, 공적인 사업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택지를 공급하는 가격, 분양가를 딱 정합니다. 그에서 기타 부대비용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그런데 민간택지는 택지를 매입합니다. 매입할 때 매입 가격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로 해가지고 감정가로 하겠다가 기본 원칙이고 또 기타 부대비용은 합한 금액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또 분양가 공시하죠. 공개합니다. 주변과 비교시킵니다. 공공택지는 사업자가 직접 한다. 어디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한다. 근데 민간택지는요, 시군구청장이 분양가를 공시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시에 따로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주시고, 또 민간택지에서 감정가격이 아니고 실제 매입 가격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요약서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자, 또 밑에 거주 의무가 또 신설되었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면은 그것도 모든 곳이 아니고 수도권 안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다라고 할 때 최초 입주 가능 1부터 5년까지 내에서 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사이에 또 이전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다. 라고 할 때는 토지공사한테만 매입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일반 매매가 안 된다란 말입니다. 그 부분도 체크하시고, 또 재취득자, 요 내오는 주택을 다시 받아서 입주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남은 기간 동안에 거주 의무가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오른편에 또 보시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면 분양가를 심사를 합니다.
요 심사 설치편을 보시면 누가 하느냐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더라. 언제부터 하냐 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도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1일부터 20일 안에 설치한다. 요 시기 알아두시고요. 업무편 체크해 주시고 효과 보시면은 요 심의 결과 통과되어야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즉 분양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십시오. 자, 다시 왼편 밑에 보시면은 임대 투기 과열 지구가 뜹니다. 투기 과열 지구 전매 제한 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상을 일단 그 지령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럼 바로 그 위에 보니까 요 거주 업무 발생하는 대상지역 있죠. 분양가 상한제일 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공공재개발,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특별 공급분에 대해서 그렇다. 이것도 체크를 같이 해주세요. 분양가 상한제와 이어집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보시면 지정 국토장관도 하지만 시도도 하더라. 요 절차는 오른편에 있는 여기 분양가 상한제와 똑같습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시도가 정할 때는 밑에 있는 시군구청의 의견이 아니고 국장과 협의한다. 이 부분만 차이점이 납니다. 이 대상지역 체크해 주시고요. 검토편 보시면 투기과열지구는 반기마다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더라.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오른편에 조정 대상 지역 있죠. 이것은 이제 과열지역과 위축지역 나눠줘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위에 있는과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열지역과 위축지역 대상 지역의 구분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기본 요건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십시오. 과열지역은 3개월간의 주택가 상승률의 물가 상승률 대비 1.3배 초과이고요. 요 위축지역은 6개월 안에 주택가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곳이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나머지 이 부분까지는 체크만 해주십시오. 자, 왼쪽 밑에 보시면 임대주택 공급 특례가 뜹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제 일반적인 주택 단지 속에 임대를 집어넣겠다. 공공임대를 집어넣습니다. 임대가 없는 것 같은 곳입니다. 어디냐 하면 30호 이상의 주상 복합주택은 임대가 없는 걸로 많이들 납니다. 있습니다. 자, 또 임대주택이다. 이거 뭐냐면 민간 임대주택 있죠. 10년짜리 장기 일반 등일 때 그 안에 보시면 공공임대도 섞여 있다. 자, 10년 뒤에는 다음에 분양 제한되지만은 그것은 20년, 30년, 40년 쭉 가는 것도 그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업장이 나올 때 용적률을 완화를 해줘서 임대를 짓게 할 때 대신 용적률 규모를 더 완화해 줍니다. 완화해서 완화되어진 비율 일부 완화되어서 더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의 일부 30, 60%요 내에서 임대로 딱 짓게 해서 공짜가 아니고 돈 줍니다. 돈 줘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건축비를 주고 대신 부속 토지 토지 지분은 여기 기부 찬합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줘서 받아냅니다. 여기 있죠. 할 때 건축비는 준다. 또 부속 토지는 토지 지분은 기부 찬합받더라 합니다. 또 임대가 편하게 임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공개 추첨을 통해서 어디가 임대인지 앞집이, 윗집이, 아랫집이 어디가 임대인지 모르게 해서 임대료를 빼내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공급, 분양, 대행을 한다죠. 분양 대행을 많이 맡깁니다. 실제 보시면 등록사업자도 시행사도 할 수 있고 또 시공사도 할 수 있고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법상의 등록사업자 이들이 보통 분양 전문업자가 됩니다. 이들도 하여금 대행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공모편 한 페이지 다 중요하지만은요 요약서 통해서 확대해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또 가봅니다. 20페이지를 가보시면은요, 리모델링에 관해서 또 상세하게 또 나오는 이 사항도 참 중요한 사항이죠. 주택법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우리가 용어정의 때 나왔죠. 모든 리모델링이 아니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대비해서 과밀화 억제를 막겠다라는 목적이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자, 누가 세우느냐? 이 할 아파트가 많은 곳이겠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 대도시, 수원시 등 시장들이 수립을 한다랍니다.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를 합니다. 자, 또 대도시가 아닌 시, 규모 작은 시 있죠. 30만, 40만 되는 구리시라든지 각종 어떤 시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지사가 수립을 하라 할 때만 수립을 하면 된다. 아니면 수립할 필요 없다. 왜 신생 도시들은 새 건물 아니면 농촌이기 때문에 헌 건물, 헌 아파트가 별로 많이 없다는 판단에서
그런 곳이 많이 있을 법한 뭐 어정부나 구리시 등 같은 경우는 수립을 하게 하지만은 그 외에는 수립을 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게 포함되었습니다. 수립하면 이 도 밑에 있는 대도시 포함해서 전부 다 도지사한테 승인받더라. 이런 부분 보시 체크하시고요. 또 그 밑에 리모델링 지원센터 있죠. 요건 시군구청장이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요. 오른편 보시면 절차가 있죠. 절차편 보시면은 요것도 요즘 시험에 자주 뜹니다. 일단 조합을 설립해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고 세대원이 다 동의한다. 그러면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요 입주자 등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할 때는 그때는 입주자 전원 동의 필요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때는요 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입주자 요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요약서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때는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입주자 전원 동의 필요한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어서 입주자, 사용자 또는요 관리 주체가 할 때는 그때는 입주자 전원 동의 필요합니다. 조합이 할 때는 또 아까 봤지만은 조합을 설립할 때는 3분의 2, 가반수 3분의 2이지만 이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75%, 50%, 75% 동의받습니다. 아까 받고 착수한다. 그 다음에 사용서 받습니다. 여기서 요 상도 알아두시는데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할 때는요 이때는 리모델링 허가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더라 하고요 세대수가 증가될 때는 권리 변동 계획을 첨부해서 허가 받더라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50세대 이상 증가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가 꼭 필요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압축되어 있지만요 필요한 체크사항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정축형 리모델링입니다. 대수습 말고 정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요 사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가 또 특징이 됩니다. 정축형 리모델링 자 그래서 할자들 조합이겠죠. 대부분 다 시군구청장한테 안전진단 신청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시군구청은 전문가한테 의뢰하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 안전관리원 안전진단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제는 진단을 실시합니다. 자 이때 실시할 때 보시면은요 이 할자들이 추천한 건축 구조 기술사와 같이 실시한다. 이런 비용들 이런 부분들 보시고 진단 결과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결정 딱 되어지면 정축하는 리모델링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 진단에 드는 비용, 요 할자들이 정부나 일부러 부담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입니다.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말입니다. 요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한 번 더 구조안전 상세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한 번 더 의뢰하더라 라고 합니다. 요 1차 진단기관이 아닌 자한테 의뢰해서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밑에 보시면요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할자들이 요 안전진단 결과 등을 반영해서 설계도서에 변경한다든지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은 이제 안전진단이 아니고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데 이때는 민간에서는 빠지고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또 안전관리원이라는 공공기관한테만 의뢰를 하는데 이때 드는 비용들도 할자한테 부담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꼭 하십니다. 자, 그럼 오른편에 또 보시면 또 두 가지 포인트가 또 등장합니다. 이거 보시면 참 잘 뜨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요, 요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요, 이것은 토지 사업주체한테 이것을 소유권을 당분간 계속적으로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임대하는 식으로 하고 임차하는 식으로 하고 주택 건물만 분양하는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토지를 임대하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월 임대료를 지급을 합니다. 하고 이것은 2년 안에 0.20분의 1, 즉 거기 5%에서 증액 비율을 제한받더라.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위에 보시면은요, 다시
임대하는데 임대기한은 최대 40년까지 내에서 임대를 한다. 이거 보시고 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주택에 대해서 소유를 위해서 구분소유권을 위해서 취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꼭 하시고요. 또 주택의 소유자 75% 이상이 갱신을 요구하면 자동 갱신이 되어진다. 갱신되어도 토지 임대부가 원칙인데 아닌 일반 주택으로 다 전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주택 상환사채가 뜹니다. 상환사채. 자, 주택을 주택으로 상환해 줄 테니까 돈을 먼저 받는다라는 의미가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이 발행은 마음대로 못하죠. 민간회사 등록사업자 중에서 일단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또 토지주택공사가 이것을 발행을 할 수가 있고, 이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국장한테 승인을 받더라.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조건 보시면요, 개인 사업자는 등록사업자 발행을 못합니다. 법인 사업자만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고 또 민간회사니까 망할 때를 대비해서 보정도 설정을 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보정이 있으니까 요 상환사채 발행을 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에 만수가 되어도 사채는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추가적인 요건은 또 필요한데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큰 회사일 것이고 실적도 묻습니다.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실적을 달성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발행 승인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발행 방법은 금액이 크죠. 금액이 아마 5억, 10억 됩니다. 기명정권입니다. 또 원칙적으로 우리가 입주자분들이 당첨되기 전에 양도할 수 없는 집에 주택 상환사채가 있었습니다.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라고 하니까 세대원들이 상업상, 사업상 이유로 해외 나간다. 또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 간다. 또는요, 상속받은 집이 생겼다 할 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가 될 수 있을 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니까 사채 원부에다가 양수인의 성명을 기록하는 것이 양도 방법이고, 대항력 발생을 위해서 사채, 종이, 정권, 채권도 기재, 배설을 해놔야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자, 상환 방법은요, 주택 상환이 원칙인데 뭐냐면 이자 붙여서 현금 상환도 할 수 있고, 이 상환 시기는 발행 1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3년이 뭐냐? 입주가 아니고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일까지가 3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관리입니다. 이 사용 용도는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해서 땅 매입하거나 자재 매입하거나 건축비 등에 쓴다라고 하고요. 이 자금 관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것이 아니고 발행한 회사와 보증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있어서 관리하고, 법칙은 순수는 이 내용들 주택법 다 적용한 다음에 기타 필요할 때 상법에 있는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꼭 하시고 마지막 환기할 때 꼭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